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 김병주 의원 또 부승찬 당선인 모시고 최상병 특검 이야기부터 정치 현안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강 디펜스 시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근 정치 이슈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이야기 전해주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통령실 새 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 쇄신을 공언을 했는데요. 네. 그 첫 단추로 인사 쇄신을 얘기했죠. 근데 일주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하마평에 오른 사람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 10명이 네, 넘는 것으로 네, 있었고요. 또 어제까지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아침에 인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명 더 될 것 같은데. 네, 한 12명? 13명? 네. 자, 어떤 인물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에서는 대체로 이제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과 네.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오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일단 지난 16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윤 대통령과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라고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홍 시장에게는 일단 국무총리를 먼저 권했지만 이거를 고사했고 홍 시장이 2명을 거론했다라고 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17일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을 제안받았다라는 또 언론에 소식이 나왔는데 그때는 장 의원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서 오늘 인선이 발표된다면 또 다른 반전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낮까지 박영선 전 장관이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또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가 또 익명 관계자 발로 또 맞다 인정하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불씨는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박영선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또 이제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오사카를 경유해서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의 서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환경을 비판한 것인데요. 자신을 비롯한 야권 인사 기용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얘기 들리는 걸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와 또 이제 박 전 장관의 부부가 또 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 네, 부부간에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비선 이야기에다가 또 SNS에 협치가 기묘하다 썼던 네. 부분.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일단 여당 의원 중에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서 네.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얘기가 잘 통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장제원 의원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비서실장에
이제 방재원 의원을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재원 의원이 된다고 하면 쇄신과 좀 거리가 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핵관이 또 네. 윤핵관을 또 뽑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말씀을 좀 과하게 드리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친윤이었던 측근을 다시 기용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막 비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사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MBS 어제 최저를 기록했네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이나 이렇게 여러 이제 한국 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MBS 조사에 따르면요, 4월 3주차 전국 지표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27%, 부정 평가는 6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 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네, 동일한 조사로서는 이제 역대 최저치고 또 예. MBS는 사실상 보수가 과표집되는 그런 이제껏 볼 때는 합니다.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항상 30%대를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20%로 내려왔고, 사실 저희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 의뢰했던 조사에서도 이번에 역대 최저치인 26.3%가 그렇죠. 나오면서 이번 주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뭐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레임덕의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인사가 좀 어려워지는 거,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기밀이 자꾸 새는 것. 이 세 세 개 가지 다 비슷하게. 네. 계속 새고 있어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좀 보도되고 있어서 진짜 그쵸.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검찰의 이른바 술판 회유, 이 폭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검찰하고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네요. 네, 일단 사건을 한번 좀 정리를 네. 해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술판을 벌여서 회유했다라고 말을 하자 검찰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화영 쪽에서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고 알려진 수원지검에서 당시 교도관 38명이 전수조사를 했고, 또 음식 주문,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 청사에서 술이 반입된 적이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화영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어제 다시 이화영 쪽에서는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는 이번 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다. 이렇게 진실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실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결국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 어떤 편의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편의 제공이 결국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2부 프라임 코너에서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로 저희 서초해봄이 있는데, 여기서도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이제 검찰의 재소자 편의를 제공해서 이런 진술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그렇죠. 것이 술 사줄 때, 밥 줄 테니까 네. 이 얘기 좀 해달라. 네, 또는 그런 거죠. 통화를 해주겠다, 전화시켜주겠다. 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저희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알려진 소식에는 이 전 지사가 술판 회유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네. 과거 수영자를 검사실에 불러서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김 지청장은 2018년 제2의 조이팔로 불린 다단계 사기범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서 외부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이런 편의를 제공해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 네. 이 편의 제공을 어느 정도 할지 네. 그게 문제긴 한데, 커피 같은 것도 주는 경우도 있죠. 네. 또 사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고 또 다른 방에 간다든지 또 그렇게 편의 제공을 받으면
또 어떤 더 진술을 더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술판을 벌렸냐 안 벌렸냐 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진실 공방이니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흔드는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네.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전 부지사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농단이고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을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전날까지 또 재판에 출석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부담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또 추진하다가 조금 미완에 그쳤던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1대 국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바지에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로 9개 법안이 거부가 됐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양국관리법을 시작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최상병 특검법 또 5월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회의도 5월 초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새 양국관리법 내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에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입니다.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명분을 들어서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서 발의를 한 것인데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등과 야당 의원 등이 찬성해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어제. 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 1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아마 민주당 야당만 나왔기 때문에 전원 가결로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여당 입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여당은 계속해서 이제 야권이 이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고 또 입법을 폭주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 쪽에서는 이 양국법 관리법을 이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농산물을 무조건 정부가 사들여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불러일으켜서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과도하게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것을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여야는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남은 법안들과 특검이 국회 문턱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일이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고 5월 2일 날 어떤 법안 또 특검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정범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 ARD 콩쿠르 피아노 부문 첫 한국인 우승자.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들려주는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의 걸작. (5월 2일) 토마토홀.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김병주 의원 또 부승찬 당선자 모시고 최상병 특검 얘기 또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당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재선이지만 지역구 첫 네. 당선이고 또 부승찬 당선자는 초선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선거였는데 실제 이번에
남양주를 또 압도적으로 이겼고 네. 또 우리 민주당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는 아주 책임감이 큽니다. 이는 우리 지금 그 정신이 시대 정신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시대 정신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를 심판해 달라.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이 녹아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보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막아서 전쟁의 위협을 좀 줄여달라는 것도 있고, 남양주 우리 또 여러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달라는 그러한 열망이 녹아들어 있다고 봅니다. 네. 부승찬 당선자님은 참 정말 억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주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예.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좀 넘어서 당선 결정이 났는데요. 뭐 물론 구조적으로 선거구 획정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승을 했죠. 그 의미는 저에게 상당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851표 차라는 그 아주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적은 득표차고 전국적 단위로 봤을 때도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표차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어떤 오만함과 폭정 이거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과제가 있는 거고요. 또 수지라는 독특한 도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뭐 산업도시와 연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이제 거주형 도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서 지역 정치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무거움이 있습니다. 네. 인원님께서 아슬아슬 부승찬 이렇게 얘기를 주시네요. 네. 그만큼 아주 정말 박빙의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두 분 다 국방하고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다 알다시피 우리 김 의원님은 사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위원이고 부승찬 당선자도 지금 원래 국방부 대변인 하셨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다 지금 국방에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국방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균형감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방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 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국방위 또 국방에 네, 가시는 겁니까? 국방위를 가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안보 참사, 외교 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한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동북아도 안보 불안정성이 높아졌잖아요. 이것을 바로 잡고 또 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방 쪽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천만다행히 부승천 우리 당선인이 예.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비역 장군 출신 중에도 이번에 출마를 꽤 했었는데 특히 김도균 수방사령관 출신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해군제도 그 총장하셨던 한기철 한기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에 좀 안보를 책임져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낙마하시고 우리 부승찬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분이 된 둘이 같이 분이 국방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가 생겨서 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국민의힘 쪽에는 좀 네. 군 출신들이 좀 많이 당선됐습니까? 네, 이번에? 거기도 많이 우리보단 많이 됐죠. 한기호 위원장하고 의원. 네. 이번에 안보실 2차장 하던 임종덕 그 육군 소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육군 소장 출신은 강선영이가 네. 여군 장군 비례대표로. 네, 비례대표로 되고 그다음 유용원 기자라고 국방 전문 네. 기자 아우, 저도 그 4명이 이제 포진을 하게 돼서 네. 저희보다 세는 센데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일당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국방위에서 그래도 군 출신들이 그래도 좀 대화하기나 뭐 의견 나누기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일반보다는. 근데 그렇지 이제 뭐 않습니까? 상임위를 지켜보면서 네. 느낀 거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국방위를 바라보면서 뭐 최수근 상병 특검도 있지만은 뭐 이제 독도 영유권과 네. 관련된 문제, 홍범도 장군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이제
교과과정 왜곡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싸워 나갈 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2기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그렇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청구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외교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워진 국방을 바로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대하고 22대의 공통점 하나는 있어요. 어떤 겁니까? 군 출신 중에 별 4개, 대장 출신은 21대도 저 혼자였고 22대도 저 혼자예요. 한규호 의원은 삼성장 삼성이고 출신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소장 출신 네. 두 분이 돼서 네. 사실 뿌듯하십니까? 그래서 일당 100이죠. 왜냐하면, 쓰리스타 10명을 해도 포스터 1명을 못 맞습니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수적으로 다소 우리가 조금 국방 전문가들이 조금 열세하긴 하지만은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사성 장군이 주는 이 무게감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군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군문을 나설 때 계급이 주는 그 위압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도 저기 소령 출신 그러니까 소령이라는 소령 출신이고 보니까 사실은 네. 한규호 의원님하고는 제가 근무한 적도 있어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제가 보지를 못할 정도로 높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국방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특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왜 21대에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네, 21대에서 못하면 저는 그 최상병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 키워드가 핵심이 어딘가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놓고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서 바뀌었다는 의혹 요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실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건데 대통령실에서 온 공의 전화 아마 7월 31일 날 11시 45분경에 온 전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통신 이런 문자라든가 통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은 거의 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7월 달 지나가면은 특검이 열린다고 해도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 기록과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대 5월 달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22대 와서 또 발의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날 좀 국회 본회의를 꼭 통과를 하고 5월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21대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이제 거부권이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특검의 이제 칼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간접적인 느낌을 받은 거는 결국 국무회의 모두 발언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다 잘났고 하지만 이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곳이 있었다. 이거를 강력하게 내가 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차원의 서면 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칼끝이 이제 본인을 향할 텐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총선의 패배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제 패배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거부권 행사가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신기록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이제 경찰청이 어떻게 연계돼 있고 대통령실과 군은 어떻게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이제 군 검찰은 또 어떻게 연결돼 있고 군 검찰과 경찰청 간에는 어떤 구도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수처나 이런 데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고 22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이 1순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봤을 때 보수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지점이 많아요. 이거 너무나 잘못됐다. 네. 꼭 특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민의의 가장 핵심이 최상병 특검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도 이 총선 끝나자마자 이걸 제일 큰 이슈, 첫 번째 이슈로 들고 나와서 지금 꼭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22대에 다시 발의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하여튼 이 최상병 관련돼서 사건이 아마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 과실이 있냐, 처벌받아야 되냐 그 부분, 그리고 어디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게 번복됐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항명죄가 되는 거죠. 박정훈 대리 항명죄 되는 건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그 지시했거나 번복시킨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김기환 사령관부터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의 이제 워딩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워딩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 이러다 보면 갈 것 같다. 지금 이종섭 장관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에다가 벌써 4번째 빨리 조사 수사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못한 고민만 가득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총선 이후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핵심 피의자나 어떤 참고인들이 상당히 그 멘탈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당선인 총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 안철수, 조경태, 뭐 김재섭, 뭐 김용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총회 이후에는 다시 말을 바꾸거나 아예 침묵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대에서는 좀 단일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해달라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얘기 취지는 그래요. 특검 하지 말고 이거 해달라 뭐 이런 걸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동기이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종섭 지금 장관은요? 많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실제 본인이 저는 그 모든 거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모든 거를 책임을 지는 형국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그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본인이 다 하기엔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메시지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찰에서 이첩한 서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한 자료를 다시 국방부로 해서오는 거는 자기 지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호사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로 해수를 안 해왔다면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해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황상도 이종섭 장관 지시로 해오기가 그 당시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종섭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시차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마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집단 항명죄나 이런 건 지시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서류를 다시 해수해 와라 뭐 이런 경찰로 것까지 갔던 거를 예, 군 검찰이나 군대로 다시 다시 회수하는 해소하라 거. 이런 네. 구체적인 지시를 해외 출장 가면은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틈틈이 지시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발뺌을 하잖아요. 예. 이건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지시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실이고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 뭐 무슨 비서관이 경찰청으로 지시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도 신경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것 같다. 혹시 생각이 이런 게 듭니다. 조금 불안해서 호주 대사로 네. 이렇게 가라고 한 거 아닌가? 뭐 그게 민주당 쪽 얘기기도 하고요. 아니 일단 뭐 호주 대사의 격 자체가 이제 호주 대사의 그 전에 호주 대사의 면면을 보면 격 자체가 이제 차관법급이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밑에였잖아요. 원래. 상당히 밑에고 주요국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산과 관련돼서도 전임 대사가 워낙 이제 뭐 레드백 장갑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주포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을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이고 네. 국방부나 저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 하면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많이 소화했거든요. 뭐 해외 노르웨이도 다녀오고 뭐 프랑스도 다녀오고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장관 모시고 다녀오면서 결국 방사청과 국방부는 이제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 서포트하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증이나 서포트하는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뭐 장관이 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상했네요. 예, 그럼요. 격 자체가 이제 외교 전 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예, 보내느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첩 서류에 대한 회수를 귀국 후에 사후 보고 받았다라든지 하나씩 바뀌고 예,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전 예측으로는 이제 결제와 관련된 거, 결제한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거를 공수처에서 막 전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가요? 특검으로 굳이 또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공수처는 나름 하려고는 초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과 그 윤 정부 관련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성 해유성으로 보내고 출국 금지 공수처에 시켜놨는데 네. 이것도 그 법무부에서 해제해서 보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든 것이 하나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공수처장이 오랫동안 지금 공석이잖아요. 아직까지. 공수처장 대리도 공석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휘부가 공석이면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 수사잖아요. 네. 필요하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공수처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도 국민의 신뢰를 이제 많이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밖에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최상병 특검이 1호라고 하지만 이미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9개가 되는데 네. 22대 국회 때는 뭐 이 특검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을 좀 올립니까? 우리 부수장 당선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럼요. 지금 거부권 행사한 법들은 다 이제 현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어떤 국정농단, 폭정, 그리고 김건희 그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법안들 아까 뭐 양곡관리법도 나왔습니다만 민생 법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개 법안은 다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9개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은 사실은 결국 법사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얘기가 되는 게 22대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 그 얘기 벌써 여야에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누가 하면 적절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 다수당이 해야 다수당, 된다고 민주당. 봐야 예.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김도 위원장이었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법 중에서 이슈되는 법이 그냥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입법부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정치적인 쟁점 법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제대로 좀 그 수레바퀴를 바르게 해달라라는 국민적인 열망인데 그 견제를 하고 무너진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걸 입법부가 해달라는 것이 이번에 국민의 소리입니다. 네. 그럼 입법부가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야 이것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도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은 그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를 요구했는데 운영위원장 반대로 제대로 되질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든 또는 2030 엑스포에서 29개 나라만 지지받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은 대통령실을 그 운영위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참모들이 또 대통령실 교체되고 또 인사 참사가 일어나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운영위를 요구했는데 운영위가 열리긴 하지만은 반쪽만 열려서 또 대통령실 출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네. 또 뭐 지난 21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었죠. 예, 그때도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상임위원장 전부를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죠. 근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번 거부권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절차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패스트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여사 이슈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좀 파헤치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이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솔직히.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두 개 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국방위와 운영이 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가 올라갔고 예산은 어떻게 올렸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인데 그 중대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정말 날림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단 4일 만에 결정하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위법했던 사항은 없느냐, 의사결정 기구는 뭐였느냐, 인수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비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냥 구두로 야 대통령실 내 용산으로 갈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인수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위배한 이런 소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수정 장선이는 운영이 가야 돼요. 22대 국회 가서 딱 하고 싶은 게 확고합니다. 몇 개는 지금 보면 운영이 가셔야 돼요. 국방이 아니 가셔야 저는 되고. 어떤 면에 봤을 땐 최수근 상병보다 더 크다고 봐요.
이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래 권력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인수위법에 7개 조항인가요? 이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항목은 법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서, 아하.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겠죠. 그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보고 싶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현안도 조금 짚어보면요. 지금 인선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 비선 논란까지 지금 일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선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의원님. 지금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사과하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하고 인사도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에 간보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을 또 뭐 영입하니 마니 네. 이런 등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새신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양정철, 박영선 두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좀 들리는데 네. 뭐 좀 일각에서는 다른 쪽에서 작동했다. 이 두 사람은 K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절차가 잘못됐어요. 네. 이것도 절차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 일단 만남을 갖고 그 상황 속에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야당과 협조해서 조정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인선 자체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건데 네. 일반 개인에 대한 접촉을 하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인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접촉,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박영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대통령 부부와 이제 원래 친분이 있는 오래된 몇십 년의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이제 친문을 이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자면 결국은 철학의 부재인 거죠. 정치 철학의 부재. 철학의 부재가. 예, 그거를 2년 동안 지금 대통령실은 보여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거를 보여줬잖아요. 정치 철학. 그래서 그런 철학이 부재한 이유는 뭐냐면 리더는 국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인선에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근데 결국 총리는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인물을 또 기용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없이 할 수도 없고. 총리가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네. 합리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국민의힘 또는 무조건 그쪽 인사라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합리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국정을 잘 쇄신해 갈 사람을 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 인사를 써야 된다. 이것은 뭐 맞는 논리는 아니고요. 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성찬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철학이 부재한 거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라. 지금까지 잘못된 기조를 바꾸라. 통합 정치를 해라. 네. 여야 협치도 하고 해라. 또 민생을 바라보면서 민생을 지금 가장 어려우니까 바로 세우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면 괜찮으면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야당에서도 예. 국가가 잘 되고 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경우는 편협적이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의 인사를 하니까 반대하는 것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 이 얘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자꾸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 짧게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임에 찬성이에요. 찬성이십니까? 아니,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개인적 의견이신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찬성인 게 결국은 당원 당규상에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네.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적재조소에 이제 인재들을 등용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민생에 대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포퓰리즘이다, 전체주의다라는 네.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야당 대표가 이제 제기한 그런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제 1년 앞두고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선으로 간다. 연임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전에는 당원 당규상에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평가도 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저는 김병주 의원님 말씀도 한번. 지금 아직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연임이냐 아니냐 네. 이런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일단 봐요. 지금 당장 이번 총선의 민의에 따라서 네. 민의는 민생을 바로 세워달라, 국가를 바로 세워달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원내대표 22대를 빨리 지휘부를 만들어서 5월 30일부터 22대가 순항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국면이 이제 전당대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당 대표는 저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신 분이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대 정신,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의 적합자는 사실 이재명 대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생각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그 네. 논의는 좀 네. 이후에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 또 부승창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또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자, 예.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 관련 메시지 아마 들으셨을 건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담화 있기 전에 아침 방송에 나가서도 네, 전혀 기대하지 마라. 세 가지가 빠질 거다. 세 가지가. 예, 반성, 혁신, 확장성. 이 세 아하. 가지가 누락돼 있을 거다. 예, 예, 일단은 반성을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사과나 반성은 없다. 음흠. 두 번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바꾸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네. 세 번째, 고로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TK에 갇혀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국정의 지지에 대한 확장세가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저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사태 이후에 20%대로 내려앉습니다. 네. 지금 그 구간이 시작이 됐다. 지금 그래서 지지율 이거를-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인저존, 대통령이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요. 뭐 여당 내에서도 안전벨트 잘 매자고 하는 그 말도
먼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예측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과제가 인선 같긴 해요. 그래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투톱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랑 국무총리 투톱 인선이 계속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하마평에 오르고 야당 인사들도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선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총선 이후 혼란 상황을 틈타서 일단 자기들의 좀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개파나 세력의 헤게모니 경쟁이 본격화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 음흠. 또 이런저런 어떤 세력들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권력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한 나름대로 구상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그거를 용인하고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 즐긴다고요? 네, 어떤 권위주의형 그 지도자한테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인데 네. 충성 경쟁을 시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경로할 일이 아닌가 봐요. 음흠. 이랬으면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대통령 경로 뭐 하고 누가 해결사로 나서고 이럴 건데 네. 지금은 처음에 김부겸 의원의 국무총리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바뀌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조장한 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충성 경쟁을 유도하거나 조장했다고까지도 보여지는 대목이죠. 오히려 대통령이 만든 판이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선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역시도 네. 대통령이 열어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는 말하자면 이게 그 옛날 조선 500년 역사 보면은 네. 허구한 날 훈구 대신하고 외척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그 세도 정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어떤 그 헤게모니 경쟁 네. 내지는 세력 갈등 같은 이런 양상의 어떤 프레임이 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직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대통령 의중을 몰라서 헤매는 거거든요. 의중을 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우선은 그 피해자가 될 거고 또 어느 게 대통령 의중이냐 이런 걸 갖고 혼란에 맞아요. 빠지면은 공직 사회가 일을 못 하죠. 아하.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여러 인선 얘기도 했고 뭐 장제원, 김한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홍준표 그 시장이 네. 어떤 TK의 대변자 같이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을 보면은 마치 두 개의 당 같아요. 수도권 국민의힘과 수도권당. TK의 TK당 두 개. 국민의힘과 예. 예. 그래가지고 핵분열하는 양상이 잠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 강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토하면서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영남권의 어떤 의중을 정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불어 또 뭐 차기 대권과 구도까지 보는 것 같고. 네. 이런 점에서 참 좀 노회한 중견 정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생각은 빠르신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본인이 강력히 고사했다고는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제의는 하니까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시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본인의 등판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참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네. 그 시장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네. 아하. 이런 점에서는 정권의 마쿠 실세 같은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당대표 도전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이? 그 문제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분은 뭐 본인이 나오거나 아니건 시도 때도 없이 막 개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홍준표의 입이 판을 짠다. 아, 이런 게 우선은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22대 원구성 협상을 두고 벌써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금 좀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와야 된다. 이러니까 또 국민의힘이 국회 뭐 독단적 운영하겠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번 원구성 협상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됐는데, 네, 저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면은 특검 정국이라고 봅니다. 특검이다 이거는. 네, 예, 특검 정국이고 범야권이 특검 연대로 결속이 되는 이런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운영위원회는 제가 이건 정말 뭐 야당하고 협상에 따라서는 이것도 가져와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법사위는 안 됩니다. 법사위는 안 된다. 예. 예, 이거는 그 중요한 특검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예. 또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회 의안 처리 절차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법사위를 일단은 반드시 사수해야 될 전략 상임위로 하고 운영위도 가급적이면 가져와야죠. 그런데 정치라는 게 뭐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왜냐면은 또 원구성이 지체되고 늦어지면은 이것도 특검 처리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법사위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병 특검이 이제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좀 신속한 수사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요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종섭 장관이 이제 반격에 나섰다는 뜻이거든요. 아, 반격이다 이거는. 네. 예, 반격이고 거기에다가 이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는 얘기까지도 예. 그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 상당히 실려 있는데 자기는 특검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검 반대하는 얘기를 왜 공수처에 합니까? 그렇죠. 예. 아니 공수처에 의견서 10장 보낸 거는 네. 수사와 관계된 얘기면 충분한데 네. 공수처를 규탄하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이거는 저는 이종섭 장관 의지가 아니라고 봐요. 아, 본인 뜻이 이거는 아니다. 이미 짜여진 계획대로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같은 날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네. 이 의견서가 이제 언론에 공개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날. 우선 이종섭 장관이 갑자기 공격수로 돌변했고 예.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특검법에 찬성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조경태 최고위원 네. 같은 분. 예, 이제 특검 반대라는 걸 입에 올리지도 않고 거꾸로 언론에다 찬성이라는 입장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거꾸로 반대라고 입장 번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 찬성자는 없습니다. 아, 지금은 한때는 없다. 20명까지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다가올 군 정기 인사에 원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퇴임하는 게 거의 대세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어떤 변화죠? 유임시키는 걸로. 아, 한 번 더 하는 걸로 사령관. 예, 지금 벌써 네. 해병대가 사령관의 유임을 전제로 월간 일정표를 바꾸고 있어요. 아, 이건 제가 다 취재를 한 내용이고 예. 이런 게 일시에 다 일어나면서 정권의 그 일정한 뭐라고나 할까 최상병 특검 거부 무슨 결의 대회가 있었나? 아, 예. 갑자기 여당하고 정부 태도가 무슨 돌격대 같이 이렇게 재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담화 나오기 직전에 예. 그때 정리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도 특검법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21대 처리는 정말 어렵겠네요. 이게 재의결, 그러니까 거부권 이후 재의결까지는 비관적이에요. 아하. 그런데
그 자체도 예. 이 특검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최상병 특검만큼은 못 받겠다. 이런 정권의 의중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예, 일단은 법적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나름 효과를 거둘 것이다. 결국은 21대로 2월 돼서 국민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네. 다시 재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박정훈 전 대령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다. 그래서 공소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주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지금 군사재판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네.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분위기가 좋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이 엄청 사기가 올랐습니다. 네. 그 재판부가 박정훈 대령에 계속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그 1월, 2월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수사 자료들이 네. 변호인 요청에 의해서 대공개가 됩니다. 아. 엄청난 자료들이 방출이 되는데 주로 통화 기록이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의 외압이 사건이 거의 다 구성이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재판 기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데 예컨대 통신 기록 같은 경우는 네. 검찰이 증거 목록에 포함 안 시킨 걸 변호인들이 찾아내서 요청하니까 재판부 명령으로 공개된 거거든요. 아하.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이번 재판 결과는 소신 있는 군 판사들이 어떤 양심적인 판결을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까지의 그 항명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는 무죄가 나오면은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1심에서 군사재판에서 가벼운 어떤 그 처벌로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민간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는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네. 전 박 대령의 좋은 결과를 확신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죠. 이때까지 이 소동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그럴 때 의미에서 예. 예, 이 점에 관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도 말이 없습니다. 검찰에 보낸 그 의견서에 그 장황하게 특검 반대 얘기를 하면서도 네. 자기가 항명죄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항명 수괴였어요. 예. 저도 뭐 군판사 잠깐 했었는데 이 수괴 항명 수괴죄 제가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지금은 항명죄긴 하지만 네. 그건 뭐 전시에는 사형에 처할 그렇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요. 중형을 네. 할 수 있는 제목이고 수괴는 빠집니다. 네. 빠져 있는 그래서 그냥 상황입니다. 항명죄로 되죠. 예. 자, 이게 총선 이후에 이제 정치 지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 해결도 뭐 이 22대 국회 가면 긍정적으로 풀려갈 것이다. 의원님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이게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네. 파국적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파국적으로 예, 왜요? 예, 이건 정말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게 네. 지금까지 나온 모든 특검, 네. 예컨대 대장동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하는 특검보다도 이 최상병 특검이 몇 배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은 이게 마지노선을 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가장 마지노선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절대 거죠. 안 된다. 예. 거기에다가 관련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 당선된 임종득 전 대통령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서 네.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 또 대통령실에도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에 경찰에서 파견됐다고 하는 박모경정, 네. 이런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외압을 행사하고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은 다른 특검이 주로 과거의 일을 이제 와서 진상규명하자고 하는 것인데 반해서 네.
최상병 특검은 이 정부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진 일이고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외압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배수진으로 아마 의미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뭐 국민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맞겠다. 이런 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운명도 재촉하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관련 이슈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 기시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북한 문제든지 또 한미일 공조 발전 방향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 이 통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예, 그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자위대 지휘 체계를 변혁했어요. 네. 이제 자위대 올해 연말에 합동군 사령부가 탄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위대가 그 사령부가 없는 군대였거든요.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예. 예, 그래서 육상, 해상, 맞아요. 공중 자위대가 따로 해상 놀아가지고 자위대 예. 전투 행동을 조직할 수가 없는 군대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주일미군 사령관도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바뀐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일 동맹이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일본이 여러 가지 방위비를 늘리고 뭐 무기를 도입했던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변화인데 네. 이 이야기는 미국, 일본이 대만 사태에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 한국을 재촉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이 응답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속내는 이거죠. 여태까지 한미일 한 거는 대만의 해협 사태에 공동 대응하자고 여태까지 안보 협력을 해왔는데 네. 맨 뭐 사이버 안보를 한다, 무슨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한다, 무슨 뭐 또 공해상에서 인도 지역 지원을 한다. 이런 너절너절한 거 말고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 우리가 애시당초 안보 협력하자고 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예. 대만 사태다. 대만, 네, 중국과 네. 대만, 네. 이걸 올해 안에 자꾸 한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다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을 빼고 미일 간에 이 이야기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통령을 독촉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한국 대통령 뭐 지지율도 낮고 선거에서 참패해서 이제 대답할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보 협력의 내용이 달라져요. 저는 3국이 이제 공동 군사 훈련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왜 공동 군사 훈련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시간이 왔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도 일본 땅이라 이런 주장 계속 하거든요. 이것도 압박 차원인 건가요? 우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일 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물에 반컵을 채워줬더니 자기들이 반컵 지금 해야지. 예,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럼 우리도 반컵을 채워주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채워준 반컵의 물을 마셔버리더라고. 마셨다. 그리고 다시 채워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뭐 사악한 집단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들 국내 정치에 유리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그렇죠. 지금 뭐 정부와 정부의 밀월 관계지 국민과 국민의 화해 협력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반항 감정은 더 커지거나 요지부동인데 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 정치에 유리한 건 뭐냐면 한국으로부터 뽑아낼 걸 다 뽑아내서 이걸 국내 정치의 외교의 성과로 포장해내는 거 여기에 거의 뭐 재미가 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재미가 들려 있다. 자, 중동 소식도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13일 밤이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했었는데 여기서 북한 기술이 좀 포함됐을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이란하고 북한은 오래전부터 군사교류를 해왔고 특히 기술은 주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번에 이란이 340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중에 170발이 드론이고, 아. 샤헤드라는 드론이고, 20발이 순항 미사일이고, 예. 그 다음에 120발이 탄도미사일인데, 요걸 순서대로 발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던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 46%밖에 요격을 못하고 54%는 얻어맞았어요. 예. 그게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90%를 막아냈습니다. 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란이 이제 이런 어떤 교전의 교훈을 거의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탄도미사일은 종결자로 알고 썼는데 그것까지 막아내더라. 아. 근데 이건 이스라엘이 막은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이 막아낸 거거든요. 같이 막은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교훈을 면밀히 봤을 때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더 신형 미사일 쪽으로 군사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고 아하. 또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왜 지역마다 똑같은 무기를 썼는데 결과는 다른가 이런 점에 북한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 무언가 이란과 북한 관계는 단순한 군사교류 이상으로 상당한 의미, 전략적인 의미를 앞으로 부여받을 것으로 좀 봅니다. 말씀처럼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시스템하고 비슷하다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 북한 삼각적인 기술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반미 연대인데 아, 미국 반미 연대. 예.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전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란은 주로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라든가 네. 후티 방군이라든가 이슬람 지하드 같은 이런 어떤 비국가 무장단체를 수적으로 거느려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의미를 확장해서 러시아와 북한까지도 이제 교류선을 확대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에 러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이동한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항공모함을 어디로 갑니까? 글쎄 이게 아마 흑해나 지중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이 될 수도 있는데 아하. 이것도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나타났다는 보도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시리아 쪽에 러시아가 일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IS를 격퇴한다는 데서는 여태까지 미국하고 협조를 해왔지만 이란 때문에 그 협력 관계가 깨지고 네. 이제는 중동이 다시 불안이 증폭되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건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유류. 매우 예. 중대한 어떤 변수가 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또 비슷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이나처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전혀 궁금합니다. 다릅니다. 예. 아, 다릅니까? 예, 우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비행거리가 1000km입니다. 멀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거리가 너무 멀죠. 예. 예, 1000km면은 북한에서 일본도 넘어가는 거리거든요. 아, 몇 시간 걸리겠네요,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공격은 주로 중거리 미사일로 때렸는데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는 대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사정포가 있죠, 저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전혀 다르다. 아.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은 지금 약 한 3,000발의 미사일을 비축해 놓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탄도미사일은 120발밖에 안 쐈어요. 이걸 다량으로 사격하는 게 북한 전술인데 만약에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하고 네. 각종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쐈을 때 아,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이랬을 때 방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번에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산업 시설이 아니라 공공기지를 타격한 거예요. 음흠. 여긴 방어가 아주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휴전선에서 40km 거리에 서울이 있고 그렇죠. 온 국토 천지가 다 그냥 수도권이다 접경 지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흠. 이걸 이스라엘하고 비교한다는 건 넌센스다. 음흠. 그런 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이번에 방어를 가지고 이제는 뭐 조금 우리도 북한에 어떤 거 좀 세게 나가도 좀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체계가 완전 전혀 다르기 사정이 때문에 이걸 동렬에 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미사일 기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동해 기대령 같은 경우는 아예 군사분계선 너머에 바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리가 뭐 불과 수십 킬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1000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이란하고 같습니까?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죠. 좀 전에 짚어주신 내용이요. 그 러시아 이제 항공모함 이동하고 있다. 아직 뭐 포착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가 등등으로 지금도 뭐 쉽지 않은데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네. 그렇게 중동 사태가 악화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반격하는 나라거든요. 이제껏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이때 공격 당했을 때. 예. 과거에 이제 걸프전 때 사담 후세인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응을 안 한 적이 있는데 있긴 있군요. 예. 예, 그때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다 제압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반격도 안 되고 네. 지금 이란을 미국이 침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72%가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LNG, 액화가스 역시도 카타르에서 도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또 마비되는 거죠. 네. 이러면 뭐 한국은 비상사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상황이 그러니까, 급박할 수 그래서 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미국은 이스라엘 반격을 이제 반대하는데 이스라엘은 반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격상 예.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달래고 어르고 윽박 피르고 별짓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더 1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총 10분께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 22일까지 QR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